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3.1운동은 독립에 대한 조선 국민의 열망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인국민회의가 3월 21일에 노령에서 발족한 것을 시작으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서울에서는 한성 임시정부가 생기는 등 국내외에서 모두 8개의 임시정부가 탄생했다. 이후에 가장 규모가 크고 활동이 많았던 노령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한성 임시정부 모두에서 이승만이 최고 책임자를 맡았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승만의 제의로 한인 대표자 대회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하게 되어 1919년 2월 13일 서재필과 이승만이 서명한 안내장이 발송되었다. 미국 전역에서 윤병구, 민찬호, 정한경, 임병직, 김현철, 장기영, 천세현, 유일한, 김영구, 조병옥, 노디김 등 15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승만은 이 대회에서 미국 정부에 보내는 호소문과 노령 임시정부 지지문 등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고 미국을 모델로 한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회를 마친 한인 대표들은 필라델피아 소극장에서 인디펜던스 홀까지 행진했다. 인디펜던스 홀은 1776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던 곳이다. 이승만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앉았던 책상에서 기념 촬영을 한 후 대한공화국 만세와 미국 만세를 선창했다. 일본은 3.1운동이 일어나자 미국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사주를 받은 미국인 레드 교수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1운동은 음모에 의한 것이며 한국은 자치 능력이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에 이승만은 5월 18일자 뉴욕타임스의 기고문을 게재해 레드 교수의 글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상해 임시정부의 최고 책임자, 즉 대통령의 이승만이 추대되었지만 이승만은 미국에 머물면서 상해 쪽과는 전문을 통해 상의하며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대통령의 직권으로 대미외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해 외교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 임시정부의 업무가 상해와 워싱턴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러자 상해에서는 대통령이 상해 현지에 부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1920년 12월에 이승만을 제외한 구미위원부의 사람들은 중국 상해로 이동했다. 이승만은 당시 일본 경찰이 3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찾고 있는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상해로 떠날 수 없었다. 그는 하와이에서 미국인 친구 윌리엄 보스윅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바로 가는 배를 비밀리에 찾았다. 1920년 11월 15일 저녁 이승만과 그의 비서 임병직은 몰래 화물선에 오르기 위해 이승만은 관 속으로 들어가고 임병직이 그 관을 메고 중국행 화물선에 탔다. 그러나 배가 항구를 벗어나 한참이 지난 후 두 사람은 갑판으로 나갔다가 항해사에게 들켰다. 돈이 없어 몰래 배를 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생각한 중국인 항해사는 그들을 선장에게 끌고 갔다. 선장은 하와이에서부터 승선 전에 미리 이야기가 되어 알고 있었지만 짐짓 모르는 척 야단을 친 다음 무임 승선에 대한 처벌로 노동을 명령했다. 젊은 임병직은 청소를 하고 나이가 많은 이승만은 망을 보았다. 12월 5일 20일간의 항해 끝에 배는 중국 상해에 닿았다. 두 사람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 노무자들 틈에 끼어 통나무를 메고 육지로 내렸다. 이후로 5개월 동안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 프랑스 조기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에서 일했다. 임시정부는 궁핍하였고 지역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갈등이 많아 상황은 좋지 않았다. 1921년 새해에 임시정부는 신년 축하식을 열었고 1월 5일에는 이승만이 상해에 도착하자 첫 국무회의를 열었다. 회의 첫날 국무총리 이동희는 이승만이 1919년 3월 윌슨 대통령에게 요청했던 위임 통치 청원 문제를 거론하며 이승만을 비판했다. 이승만이 파리강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한국이 정식으로 독립하게 되기까지 몇 년 동안 미국이나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원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보냈었는데 이동희는 그것을 문제 삼았던 것이다. 공산주의자이며 무장투쟁론자인 이동희는 만주나 연해주로부터 국내의 무장대를 침투시켜 일본인 관공서를 폭파하고 임시정부를 소련 땅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무모한 무장투쟁은 한인의 희생만 늘릴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무장투쟁론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 활동을 통해 독립을 주장하는 이승만은
기세가 눌릴 수밖에 없었다. 이동희는 뜻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921년 1월 14일 국무총리직을 사임했다. 이를 이어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에 맞서 무장 투쟁론을 주장하는 인사들과 기타 계파별 대립이 뚜렷해지면서 강요들도 떠나기 시작했다. 극도로 혼란스러운 전국이었다. 러시아에 세워진 노령 임시정부를 주축으로 한 무장 투쟁 세력 이동희, 미국 LA에서 실력 양성론을 주장한 안창호, 중국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해온 김구, 하와이를 중심으로 교육과 외교 독립론을 펼쳤던 이승만까지 다양한 독립운동 노선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승만은 김규식, 이동영, 이시영, 노백민, 손정도 등의 인사들과 새 국무원을 구성했지만 얼마 못 가 5월 17일에 상해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외교상 긴급하며 재정상 절박하다는 교서를 남기고 이승만은 5월 20일 하와이로 떠났다. 5개월 동안의 상해 임시정부 활동으로 이승만은 극도의 회의를 느꼈고 동시에 독립운동의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워싱턴 군축회의는 1921년 10월부터 1922년 1월까지 열렸다.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전권대사 자격으로 서재필, 정한경과 함께 회의장에 나타나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들은 각국의 대표들과 기자들에게 한반도가 독립국이 되어 일본을 견제해야만 태평양 지역에 평화가 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시정부 대표단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이 결실을 얻지 못하면서 그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상해에서는 이승만 퇴진운동이 날로 드세졌다. 1925년 3월 임시정부에서는 이승만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의 구미위원부를 폐지했으며 그 임무를 안창호 세력이 우세한 국민의 중앙총회가 맡게 했다. 이로써 이승만과 상해 임시정부와의 공식적인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승만은 하와이로 돌아와 한인기독학원과 한인기독교회 운영에 주력했다. 미국에서도 독립운동에 대한 성과가 없자 사람들의 참여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이승만을 포함한 그 당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제네바 군축회의 참여 1931년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륙 침략에 나서게 되면서 만주 사변이 일어났다. 1932년 상해 사변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였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중국은 일본의 침략 행위를 국제연맹에 호소하였다.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가들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지회에서는 이승만의 활동 지원을 위한 모금에 들어갔다. 1932년 11월 10일에는 상해 임시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승만을 국제연맹에 보낼 정권대사로 임명했다. 국제연맹의 한국의 독립을 탄원하는 임무였다. 이승만은 중국인들과 협조하여 만주에 있는 한인들의 피해를 알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이 만주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한국을 침략한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것이다. 이것은 탄핵을 당한 후에도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특히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을 맡고 있던 김구와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승만은 12월 23일 뉴욕을 출발해 런던을 거쳐 1933년 1월 4일 국제연맹 본부가 있던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중국 대표 언혜경, AP통신 특파원 프란츠 립시 등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일본은 만주국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수립된 정부라며 허위 사실을 발표했고 이승만은 일본 측 주장에 논리적 허구성을 지적하고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국제연맹에 제출했다. 그리고 그동안 구축해두었던 모든 인맥을 동원해 불어신문 주르날드 주네브 라트리븐 도리앙, 베른의 독일어 신문 데어분트에 게재하고 국제연맹 부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연설하며 여론을 형성하려 노력했다. 만주를 조사한 리튼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본을 규탄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의 반대로 국제연맹에서 한국 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안건은 실패했다. 그러나 일본은 결국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 말았다. 계획했던 일의 성과도 없이 국제연맹 총회가 끝나자 이승만은 실망에 빠졌다. 유럽에 있는 국가대표들은 소련이 그 당시 공산주의 약소국에 대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소련에 가서 호소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승만은 반공주의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소련 비자를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여러 나라 대사관을 헤매다가 결국 미국에서 유학할 때 만난 오스트리아 주재 중국 대사관 대리공사
동덕권 박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비엔나로 갔다. 그리고 중국 대사관에서 소련 비자를 받는데 성공했다. 1933년 7월 19일 이승만은 신분을 숨긴 채 비엔나에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역에 도착했다. 그렇지만 역에 내리자마자 소련 관리들로부터 즉시 되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때 모스크바에는 일본 철도청 책임자가 와 있었다. 소련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만주 동청 철도를 사려고 흥정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소련은 이승만 문제로 일본 대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이승만은 다음날 비엔나로 되돌아갔다. 그리고는 프랑스의 니스로 가서 1933년 8월 10일 뉴욕 가는 배를 탔다. 이처럼 희망과 좌절 사이를 헤매며 분투하고 있는 동안 이승만은 헌신적인 아내가 될 프란체스카 도너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철물무역과 소다수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가의 세 딸 중 막내로 아버지 사업을 맡아 하고 있었다. 이승만이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총회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던 1933년 초에 두 사람은 처음 만났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 여행을 마치고 비엔나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제네바에 온 길이었다. 만남은 저녁 식사 때 붐비는 호텔 식당에서 자리가 모자라 이승만이 두 모녀와 합석을 하게 되면서 이루어졌다. 이때 이승만은 58세, 프란체스카는 33세였다. 제네바에 잠시 있는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프란체스카가 떠난 다음 이승만이 모스크바로 가는 길에 비엔나로 들르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는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에 도착한 이승만은 신부가 될 프란체스카를 초청할 수가 없었다. 미국 시민권이 없는 무국적 망명객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프란체스카는 정식으로 이민을 신청해 1년 뒤 독자적으로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 1934년 10월 8일 두 사람은 뉴욕의 몽클레어 호텔에서 존 하인즈 홈즈 박사와 윤병구 목사의 공동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은 동지적 결합이었다. 그녀 역시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그의 모든 것을 한국 독립을 위해 바쳤다. 이승만은 부인을 데리고 생활 본거지인 하와이로 가려 했으나 하와이의 동지회 회원들과 한인 기독교의 교인들은 이승만 혼자만 올 것을 강력히 권유했다. 서양인 부인을 얻었다는 사실에 교민들이 반발할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고집스럽게 아내를 데리고 갔다. 두 사람이 1935년 1월 25일 호놀룰루 항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부두에는 수많은 교민들이 나와 열렬히 환영했다. 하와이의 신문 호놀룰루 애드버타이저와 호놀룰루 스타 블레틴에서도 그들의 도착을 크게 보도했다. 그리고 도착 다음 날에는 1,000명이 참석한 환영 파티가 열렸다. 힘을 얻은 이승만은 하와이 여러 섬을 다니면서 한인들을 격려하고 한인 기독교회와 한인 기독학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였다. 그는 한국의 독립이 무장투쟁이 아닌 외교와 여론 조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평소의 신념을 거듭 강조했고 머지않아 일본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므로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일본의 미국 침공을 예견한 일본 내막기 저술국제연맹에서의 실패와 동지식산회사의 파산 등으로 이승만은 침체기에 있었다. 동지회의 측근들은 이승만에게 출판 기금을 마련해주면서 워싱턴에 가서 독립운동사를 써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을 계속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다. 이승만은 이 건의를 수용해서 1939년 4월 워싱턴으로 이주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사의 집필 준비를 하던 중 지금은 과거를 회고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 계획을 변경한다. 일본의 침략 야욕을 비판하는 책을 쓰기로 결심한다. 한국과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분석해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을 폭로하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결국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자신의 평소 지론을 내보이기로 한 것이다. 1941년 8월 1일 일본 내막기 오늘의 도전이 출판되었다. 영문으로 쓰여진 이 책에서 이승만은 일본 군국주의 체제가 반드시 미국을 공격하게 된다는 역사적 이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책이 미국에서 처음 발간되었을 때 사실 미국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전반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 정도로 취급당했다. 그해 12월 7일에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자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졌다. 그리고 미국 안에서 이승만에 대한 명성 또한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이승만의 책은 급작스럽게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국에서도 출간되었다. 언론에서는 이승만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본에 경도됐던 미 국무부와 국방부를 비난하고 일본 군국주의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이 책이 필수라며 입장을 바꿨다. 루스벨트를 만나 일본의 야욕을 규탄한 이래 이승만은 파리 강화회의, 워싱턴 군축회의, 국제연맹회의 등에서 한국이 독립해야 일본의 침략적 제국주의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해왔지만 이것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따라 배척당하기 일쑤였다. 그런데 이승만의 이러한 주장이 어느 때보다 미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이승만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재미 한인 사회에서도 위상이 살아났다. 1941년 4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9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 재미 한족연합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들은 뒤이어 워싱턴의 외교위원부 설치를 의결하고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승만을 외교위원장에 추대했다. 이승만을 이를 상해 임시정부에 알리고 김구 주석으로부터 지금의 미국 대사 자격인 주미외교위원장직 추인을 받았다. 이제 이승만은 임시정부와 재미교포 단체를 대표하는 주미외교위원장 자격으로 미국 정부의 한국 독립에 대한 외교를 요청할 수 있었다. 이승만이 생각하고 있던 외교 방향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임시정부를 승인하게 함으로써 한국이 연합국의 일원이 되어 대일전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도 발언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에 따라 이승만은 우선 미 국무부의 극동국장 홈백에게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무부 담당자들의 반응이 별로 없자 호델 헐 국무장관과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띄우기도 했다. 이승만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미 국무부와 대통령을 상대로 끊임없이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했다. 한편 이승만은 미국 여론을 움직여 힘을 보태기 위해 1942년 한미협회를 발족시켰다. 한미협회에는 미국 사회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승만은 이 단체의 명의로 임시정부 승인 요청서를 보내는 등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외교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노력도 부질없이 미국은 유럽의 8개 망명 정부를 비롯해 한국의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승인하지 않는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 이승만의 다양한 독립운동. 미국의 소리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의 정책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만든 국제방송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2년 2월 24일에 독일어로 첫 방송을 시작했고 한국어 방송은 1942년 8월 29일 이승만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이승만은 이 방송을 이용해 한국 독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주장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었던 일인데 당시에 이승만에 대한 미국 사회에서의 명망과 미 군부와의 유대관계 때문에 가능했다. 단파 방송에서 이승만은 특유의 발음과 억양으로 조국 독립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전 민족이 일치 단결할 것을 호소했다. 물론 한국 땅에서 이 단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조선 총독부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외국의 정세가 한국에 전파될 것을 우려해 외국 단파 방송 청취 금지령을 공포하고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 선교사를 추방하기까지 하면서 단파 방송 청취자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성방송국 개성지국의 한인 직원들은 방송국이 보유한 단파 수신기와 사지 수신기를 통해 해외 단파 방송을 청취했고 이승만의 방송 내용도 이들을 통해 한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방송에서 나온 이승만의 연설 내용은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저 포항무도한 외적의 철망, 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감옥, 철창에서 백방 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총의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외적이 저희 멸망을 재촉하느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대병을 동하지 아니하였음에 외적이 양양자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안위에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일왕 히토히로의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일본이 전쟁에 패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군원지를 찾아내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최초 유출자로 지목된 홍익범은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고문과 악행의 후유증으로 1944년 말 사망했다. 홍익범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에 관한 정보를 송진우, 윤보선, 백관수, 한병훈 등 민족주의 진영 지도자들에게 전달했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의 미국 내 활동과 위상도 자연스럽게 전달되었는데 이것은 이승만의 국내 지명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소문은 소문을 낳아 한간에는 임시정부가 중국이 아닌 미국에 있으며 이승만이 대통령이라는 말이 퍼지기도 했다.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전쟁으로 맞붙게 되자 이승만은 비밀리에 광복군을 미국 대외 첩보 공작처 OSS에 참여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OSS는 정규 편제상 육군이나 해군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주요 첩보 수집 기능과 특수공작 기능이 주 임무였다. 이곳에 광복군을 투입시키겠다는 것은 기존에 자신이 주장하던 외교 독립 투쟁 방식에 무장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임시정부의 승인도 받아내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자 미국은 즉각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이듬해 1월 스트렐 중장을 중국 버마 인도 지역을 관할하는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 미국의 작전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첩보부대를 설립했다. 1942년 3월 정보조정처를 만들고 그 산하에 101 부대들을 창설했다가 첩보 관련 부대들을 통폐합해 그해 7월 대외 첩보 공작기관인 OSS를 공식 발족시켰다. OSS의 간부인 에슨게일은 미국 내 한인 독립운동 지도자들 중에서 이승만을 OSS와 협력할 적임자로 선택했다. 무엇보다 이승만이 1941년 여름에 출간한 영문저서 일본 내막기가 선택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승만과 굿펠로우 대령은 조선인 청년의 OSS 참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일본어에 능통한 조선인 청년 100여 명을 선발해 소정의 훈련을 시킨 후 전선에 투입한다는 것이 처음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2세나 3세 가운데 일본어에 능통한 청년을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승만은 하와이를 포함해서 중남미에서도 적격자를 물색했다. 1942년 미국에서 시작된 이승만과 OSS의 합작은 광복군과 OSS의 군사 합작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1945년 3월 15일 광복군 대표 김학규와 미국 14항공대 사령관이자 주중구 OSS 최고 책임자 클레어 샌놀트 소장은 한미 군사 합작에 관해 합의를 보았다. 1945년 8월 9일 OSS 대원을 국내 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작전은 실행하지 못했다. 일본이 항복한 것이다. 한국 독립의 길을 연 미일전쟁.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전후한 시기에 일제의 통치는 가장 가혹한 상태였다. 창씨개명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려 했다. 이와 더불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하여 언로를 차단했다. 또 태평양 전쟁에 징병되어 끌려갔다. 이 시기에 한국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다. 국제정세도 우리의 독립에는 절망적이었다. 중국은 일본에게 계속 패배했고 공산혁명으로 탄생한 소련 역시 일본과의 중립조약을 맺고 불가침 상태에 있었다. 일본이 미국 영토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독립의 문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 이미 6개월 전에 이승만은 일본 내막기에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었다. 이때 일본과 싸우는 미국과 중국을 군사적으로 돕는 것은 한국의 독립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너무나 가혹해서 한반도 안에서 무장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한반도 밖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직후인 1920년대 초에 만주 지역에서 일어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등의 무장 독립투쟁은 활발했지만 1931년 일본의 만주 침략 이후 그 괴뢰국인 만주국이 세워지면서 무장투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은 중국 본토로 옮겨 임시정부에 가담했고 공산주의자들은 소련 영토인 연해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임시정부는 1940년에 중국 중경에 정착하면서 광복군을 창설했다. 사령관으로는 지청천이 임명되었다.
하지만 광복군으로 충원될 수 있는 남녀 청년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광복군은 전투 능력을 갖지는 못했다. 그 때문에 김군은 미국의 이승만 등에게 재미교포 청년들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산주의자 김원봉이 이끄는 100여 명의 조선 의용대가 있었지만 대부분 중국 공산당에 가담하여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나마 이념적 차이 때문에 중경 임시정부와 협력관계에 있지 못했다. 장개석의 중국 국민당 정부는 중경 임시정부에게 좌우 합작을 하라고 제안했다. 우익의 김군은 좌익의 김원봉과 손을 잡고 중경 임시정부는 좌우 합작정부가 되었다. 1944년부터는 일본군에 소속되었던 한국인 청년들이 탈출해 중경 임시정부로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광복군의 숫자는 500명 가까이 늘어났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으로 군사훈련을 받았지만 아직 미국과 중국을 도와 일본과의 전투를 벌이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구와 이승만은 각각 광복군 특공대와 미국의 교포 청년 특공대를 한반도에 침투시키는 독수리 작전과 넵코 작전을 준비했지만 일본이 원자탄 공격을 받아 예상보다 빨리 항복함으로써 참전할 기회는 없었다. 만주에서 활동했던 김일성 등의 공산주의자들은 1940년 일본군에게 쫓겨 연해주로 들어가 소련군에 입대했고 김무정 등의 조선 독립연맹은 중국 공산당 세력에 가담하여 일본에 대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독립운동 조직들은 어느 하나도 연합국으로부터 교전단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발언권도 갖지 못했다. 1945년 8월 해방.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히로시마는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사흘 뒤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다음은 도쿄라고 경고하자 6일 후인 1945년 8월 14일 밤 11시 일본의 항복 소식이 라디오 임시뉴스에서 나왔다. 드디어 해방이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되찾게 된 것이다. 한반도 전체는 해방의 기쁨으로 뒤덮었고 워싱턴에 살던 동포들도 이승만이 살던 2층 벽돌집으로 몰려들었다. 이승만의 나이 70세, 긴 시간이었다. 10년이 넘는 일제강점 기간 동안 힘겹게 끌어왔던 미국에서의 외교 독립운동이 막을 내렸다. 이승만은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이승만은 좌익 세력이 많이 있는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될 것을 걱정하였다. 해방을 맞은 이승만에게 일본에 대한 분노만큼 힘들고 고독한 공산주의자와의 대립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승만, 미국의 소리 연설문.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는 이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제일 기묘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파하시오. 또 다른 동포를 시켜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항무도한 외적의 철망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감옥 철창에서 백방 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총의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외적이 저희 멸망을 재촉하느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대병을 동하지 아니하였음에 외적이 양양자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러한 히로히토의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임시정부는 중국 중경에 있어 애국열사 김구, 이시영, 조한구, 조서왕제씨가 합심 행정하여 가는 중이며 우리 광복군은 이청천, 김약산, 유동열, 조성안 여러 장군의 지휘하에서 총사령부를 세우고 각 방으로 외적을 항거하는 중이니 중국 총사령장 장개석 장군과 그 부인의 원조로 군비 군무를 지배하며 정식으로 승인하여 완전한 독립국 군대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미주와 하와이와 멕시코와 쿠바의 각지에서
우리 동포가 재정을 연속 부송하는 중이며 따라서 군비 군물의 거대한 후원을 연속이 보내게 되리니 우리 광복군의 수요가 날로 늘 것이며 우리 군대의 용기가 날로 자랄 것입니다. 고진감래가 쉬지 아니하나니 37년간을 남의 나라 영지에서 숨겨서 근거를 삼고 얼고 죽이며 원수를 대적하던 우리 독립군이 지금은 중국과 영미국의 당당한 연맹군으로 외적을 타파할 기회를 가졌으니 우리 군인의 의교와 용맹을 세계에 드러내며 우리 민족의 정신을 전추에 발표할 것이 이 기회에 있다 합니다. 우리 내지와 일본과 만주와 중국과 서백리아 각처에 있는 동포들은 각각 행할 직책이 있으니 외적의 군기창은 낱낱이 타파하시오. 외적의 철로는 일일이 타상하시오. 적벽의 지날 길은 처처에 끊어버리시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적을 없이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순신, 임경업, 김덕령 등 우리 역사의 열렬한 명장 의사들의 공훈으로 강포무도한 외적을 타파하여 저희 섬 속에 몰아넣은 것이 역사의 한두 번이 아니었나니 우리 민족의 용기를 발휘하는 날은 지금도 또다시 이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지에서는 아직 비밀이 준비하여 숨겨두었다가 내외의 준비가 다 되는 날에는 우리가 여기서 공포할 터이니 그때는 일시에 일어나서 우리 금수강산을 발붙이고 있는 외적은 일제히 함몰하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워싱턴에서 몇몇 동포와 미국 친구 친우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부와 교섭하는 중임에 우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을 날이 가까워 옵니다. 승인을 얻는 대로 군비 군물의 후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 이것이 즉 자유의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선언과 같이 우리의 목적은 외적을 반우해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100배나 용기를 내어 우리 민족성을 세계에 한번 표시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독립의 서광이 빛이 나니 일심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여 준행하시오. 이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 만대의 자유 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